교육정보의 모든 것, 교육진담입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진담입니다. 수요 독서 시간입니다. 오늘 책은요, 계단의 집이라는 책입니다. 윌리엄 슬레이터라는 하버드 출신의 미국의 피아노 연주자 겸 작가가 작성한 어떠한 소설이죠. 중학교 학생들 굉장히 즐겁고 재미있게 좀 읽는 그런 종류의 책입니다. 자, 오늘 이 책을 갖고 이야기해 주실 분 두 분 모셨습니다. 독서는 이세훈입니다. 세훈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다음에 상현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야, 토요일 이 밤 9시 반인데도 항상 이 독서를 찍을 때마다 이렇게 에너지가 넘쳐요. 다이나믹하네요. 다이나믹하죠. 다이나믹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거 아세요? 우리 더 컨설팅의 더완 선생님과 함께 입시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저 진행하고 들었어요. 있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역사를 도와주실 분들을 만나는데, 만약에 이제 그분들이 또다시 빼면은 할 수 없이 저는 다른 사람을 찾도록 할 겁니다. 더는 미뤄질 수가 없어서 제 꿈이 뭐냐면 월수금 정규방송, 화목 특별방송이기 때문에 하루도 쉬지 않는 방송을 좀 추구해 가면서 이제 하나하나 다시 시작되는 그런 2018년이 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 계단의 집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상현쌤이 말씀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책에 대해서 한번 일반적인 형태의 어떠한 간략한 책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창비 출판사에서 나왔던데요. 네, 창비에서 나온 창비 출판사에서 그 청소년 문학을 이제 시리즈로 해서 펼쳐내고 있는데요. 그 시리즈 중에 한 권이고, 그 미국 작가인 윌리엄 슬레이터라는 사람이 쓴 소설입니다. 청소년 소설로 이제 쓰여졌고요. 이게 장르적으로 보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SF에 가깝다고 할까요? SF 공포 같아요. 네, 약간 이제 무서운 점도 있고, 그런 가까운 미래에, 그러니까 16살의 고아라는 공통점을 가진 5명의 아이들이, 남자가 2명이고 여자가 3명이었죠. 네. 그 아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어떤 공간에서 눈을 뜨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여기 있는지도 모른 채로 이제 눈을 뜨니까 그 공간이 굉장히 이제 기묘하고 그로테스크한 거죠. 네, 계단이에요, 더구나. 그렇죠. 모든 게 계단으로 이루어진 어떤 광활한 공간에 이제 자신들이 놓여 있는데, 왜 자신들이 여기 있는지, 그리고 여기서 뭘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채 어쨌든 갇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모르겠어요. 왜 여기 있는지 모르니까 거기서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씩 생존을 위해서 수행하다 보니까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실은 저희에게 굉장히 익숙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익숙하기 때문에 사실 이 책으로 수업을 진행하고 아이들이 읽었을 때, 사실 학원의 아이들은 굉장히 책을 재밌어하는 애들이 많았었거든요. 익숙함 때문인 것 같기도 한데, 이를테면은 요즘에 저희 이제 그 학생들한테 인기가 있는 메이즈 러너라는 영화가 있는데, 기본 컨셉이 거의 동일하더라고요. 똑같네요. 저도 그 영화는 안 봤는데, 그것도 기억이 삭제된 채 어떤 저 되게 미로에서 좋아하는 영화예요. 저는 못 봐가지고 애들이 항상 물어보거든요. 메이즈 러너 봤냐고. 맨날 OCN이랑 CGV에서 하는데 전 도저히 못 보겠어요. 저 되게 재밌어요. 되게 좋아요. 3번씩 봤어. 역시 사탕 취향도 안 맞더니 어떻게 그런 사탕을 먹을 수 있어요? 나 아까 하나 훔쳐 먹었다가 아주 그냥 얼른 뱉었네. 그거 맛있어요, 그거. 나 미치겠어, 진짜. 사탕은 좀 드로프스 계열의 야미? 고사탕 맛있던데. 사탕 취향도 좀 바꿔보세요. 메이즈 러너를 다시 한번 내가 도전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또 뭐 예전에 좀 인기 있었던 헝거 게임이라든가, 그러니까 어떤 어른들에 의해서 아이들이 영문도 모른 채, 혹은 뭐 영문을 알아도 그 벗어날 수 없는 어떤 공간에서 일종의 그 생존 경쟁을 벌인다? 뭐 이렇게 경쟁에 놓이게 되는 어떤 시스템? 요런 것들이 이제 되게 동일하고, 또 이제 요 안에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지만 아이들이 이제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이제 조금 드러내게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어떤 특정 공간에서 아이들만의 세계에서 어떤 예기치 않은 일이 벌어진다는 점에서, 뭐 저희 잘 아는 뭐 줄 베른의 뭐 15소년 소륙이라든가 표륙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윌리엄 골딩의 파리 대왕까지 이제 조금 이제 연결되는 지점들이 많은 작품이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조금 읽기 편하고, 또 이제 재밌게 스토리를 따라갈 수 있고, 약간의 미스테리 요소나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좀 저희가 지금까지 다뤘던 책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제 학생들이 좀 가장 재밌게 읽을 만한 그런 책이라고 좀 생각이 드네요. 예. 예, 뭐 일단은 읽다 보면은 재미는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애들이 좀 학생들이 좀 즐겁게 볼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 취향의 책은 분명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보면 이제 해제는 네. 보통의 이제 인터넷상에서의 해제는 스키너의 심리상자라는 책 저희도 이제 방송했지만 네. 그런 어떤 심리학의 실험에 관련된 내용들도 나온다라 이런 어떠한 내용들로 이야기가 되어지지만 저는 조금은 좀 그렇게 보는 건 너무 편협하게 보는 게 아닌가. 이 소설의 어떠한 그 환경적 배경, 정치 환경적 배경은 미래예요. 네. 그리고 언뜻 중간에 나오는데 그 지구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 약간 지구의 암시가 환경, 되죠. 그러니까 네. 지구 환경이 심각하게 파괴돼서 대기 중에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태.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실내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설정이 나와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주인공의 어떠한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이제 그 여자아이가 네. 탈출을 감행을 해서 차 밖에 나왔는데 공기가 너무 나빠가지고 그 거의 질식해 죽어가는 상황에서 경찰한테 구해짐을 받는 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대기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실내에서 집단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이제 어떤 미래의 어떠한 그런 상황을 상당히 암울하게 그려요. 그다음 두 번째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적 체제가 분명히 아니에요. 이름은 대통령이 나오지만 상당히 감시와 통제의 어떠한 시스템이 이제 갖춰지는 사회. 다시 말해서 미래의 세계를 환경이 파괴돼서 그러니까 인류가 집단과 공동생활을 하고 극히 소수의 사람들만이 마당에 따는 집에 살 수 있는 상황. 그 속에서 정치 체제는 민주적인 체제라기보다는 중앙 집권적이고 통제화된 어떠한 세상. 이런 상황에서 그 계단의 집을 만들어요. 네. 만든 이유는 뭐냐면은 개인들을 통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개인들을 감시하고 이 개인들 속에서 거의 인성이 파괴되는 그런 존재로서 길러질 수 있는지 그래서 철저하게 처벌이라는 것만으로 결국 사람들의 인성과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제 실험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네.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그런 실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5명의 사람들 중에서 그러니까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2명의 그 남자 아이와 네. 여자 아이가 피터와 결국 롤라. 그렇죠. 용기를 내요. 그들이 결국은 육체적인 고통을 극복해 가는 과정들 속에서 이 실험이 뜻대로 되지 않게 만들어내죠. 그렇죠. 즉 인간의 자유 의지와 인간의 어떠한 그 처벌이다라고 하는 것들만 갖고 사람이 통제될 수 없다, 만들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현해내는 걸로 이제 이 소설이 이제 마무리가 지어지는 그런 어떠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해제는 심리학적인 요소가 있고 스킨의 심리상자에 대한 실험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네. 조금 시각을 좀 달리 한다면 과연 처벌과 보상 중에서 무엇이 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라는 키워드로도 접근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과연 인간이다라고 하는 것이 집단과 전체의 과정 속에서 그를 통제할 수 있고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뭐 이런 형태의 어떠한 키워드들이 좀 있지 않는가라는 좀 생각을 가져봤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계단의 집이 일종의 이제 그 과학자에 의한 실험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실험을 기획했던 사람들은 스키너의 심리상자와 거의 동일한 사고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스키너가 이제 쥐들을 상대로 실험을 했던 것처럼 인간에게도 그것이 적용될 것이다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들로 실험을 했지만 거기서 이제 그 동물과는 다른 두 변수가 이제 피터와 롤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 과학자의 의도를 거부를 하면서 사실상 이제 실험이 뜻대로 진행되지 않게 막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작가는 결국에는 그러니까 피터와 롤라의 그 어떤 연대라고 할까요? 뭐 우정이라고 할까요? 이제 거기에 이제 조금 더 방점을 찍고 있는 듯한 느낌은 이제 전해졌던 것 같아요. 예, 뭐 하여튼 청취자분들 뭐 이 책은 학생들에게 권했을 때 뭐 엄마 잘 봤어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책입니다. 엄마 이건 뭐 읽어볼 만했어라는 건데 네, 이런 것도 좀 싫어하는 학생들도 좀 있었나요? 이 책을 좀 싫어하는 학생들도 있었나요? 사실 수업을 해보면은 네. 모든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은 없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대부분이 좋아하더라도 전 이 책이 너무 싫어요 이런 학생들은 꼭 한 명씩 있기 마련이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막
폐쇄적이고 공포적이고 뭐 그런 애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은 무섭다라고 표현하는 친구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 아이들의 학생들 청소년들에게 공유되는 어떤 그 코드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른들이 봤을 때 사실 제가 봤을 때 이 책에서 뭐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너무 심심하다 뻔하다라고 뻔하다는 했던 느낌? 부분이 아이들에게는 아직은 그렇지 않게 느껴지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미국식 청소년 소설의 전형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성세대가 어른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어떤 굉장히 이제 그 악조건에 이제 처하게 하는 거죠. 그들을 데리고 일종의 실험을 진행을 한다거나 라고 했을 때 이게 사실은 아이들 안에서 그러니까 스스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듯한 그리고 이제 어떤 그 기성세대에 대한 어떤 노골적인 어떤 그 반항 같은 것들 이제 그런 점이 드러나는 게 이 미국 소설의 청소년 소설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계단의 집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조금은 따뜻한 어떤 가족적인 그런 청소년 소설과 조금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면에서 아이들이 좀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워낙 미국 영화라든가 이제 그런 미국식 문화에 대해서 아이들이 익숙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게 아닌가. 뭐 메이즈 러너를 재밌게 봤냐? 그러니까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재밌게 보면 이 책도 재밌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메이즈 러너는 그냥 기본적으로 학생들의 경우는 저는 그걸 봤을 때 메이즈 러너를 봤는데 재미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는 못 봤는데 이 책의 경우보다는 훨씬 더 그러니까 이 책의 경우는 만약에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학생이라고 치면 조금 힘들어할 수는 있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딘가에 분명히 폐쇄된 공간인 거고 근데 메이즈 러너는 그런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을 싫어하더라도 메이즈 러너는 뭐 좋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있는데 이런 책들을 그러니까 미국의 청소년 문학들을 보다 보면 그런 어떤 공통된 코드가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이 스스로 어떤 걸 헤쳐나간다라는 게 영화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편이고 그러니까 미국의 기본적인 뭐라고 해야 되지 프론티어 정신 이런 것들이 어디에나 다 반영되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책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직접 해결을 했을 때 그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드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리고 더불어 이제 인간 의지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인간 의지에 대한 스스로의 어떤 자기 결정권에 대한 존중 굉장히 나타난 것 같아요. 이제 주인공 이름이 이제 여자아이 같은 경우 롤라. 네. 제가 좀 잘 안다고 표현할 수는 없고 그분은 절 모를 테니까. 어쨌든 제가 아는 정치인 중에 룰라가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원래 그 예전에 20대 때 한때 그 룰라 그분이 그 브라질 사회민주당이었거든요. 그래서 브라질 그 노동당 을 보면서 제가 뭔가 좀 그런 어떤 느낌을 가졌었던 그런 정치인이라 룰라 부패 혐의로 지금 좀 대통령 출마를 잘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는데 그 룰라가 되게 떠오르면서 또 이제 저희가 또 봤던 그 룰라 하면은 이제 또 저희 세대에는 이제 그 그룹 가수 있지 않습니까? 룰라가 떠오르는 거였어. 진짜요. 근데 주인공 여자의 이름이 롤라예요. 롤라. 그러니까 룰라가 아니라 롤라란 말이죠. 그래서 자꾸 몰입이 좀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이 롤라. 그다음에 이제 피터. 그게 그렇게 갈 수 예, 있고. 저는 항상 이 책을 보면서 제가 꼭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이제 피터예요. 네. 이제 피터 이제 남자 주인공 애가 이제 피터 무기력했다가 극적 반전을 하는 역시 미국에서 나타나는 미국 소리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면 이제 그 주인공을 괴롭히는 또 그 나름의 저쪽 편의 역할을 하는 좀 못된 스타일의 인간에 대한 내용이 이제 블라썸이에요. 블라썸. 그렇죠. 이 블라썸이라는 이름이 근데 상당히 그게 그 나름 이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제가 익숙한 이름이 제가 최근에 본 책 중에서 그 사람 이름이 가장 익숙한 책이었어요. 저 블라썸이라는 곳도 제가 좀 자주 갔던 곳이고 그래서 예, 그렇죠. 그 저기 그 기본적인 펍 이름 중에 블라썸이 많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어쨌든 그런 어떠한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 주인공의 이름들이 이제 굉장히 익숙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우리 상현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건 저는 이 공간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지가 않았어요. 상상이 잘 안 돼. 예를 들어서
이걸 한번 학생들한테 이 얘네가 묵었었던 곳을 그려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마치 이제 우리가 그 예전에 뭐 무협지를 보게 되면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막 무공을 연마한다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이 계단의 공간에 대한 이해가 되질 않아요. 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는 머릿속에 잘 안 그려져. 네, 그려지지가 않는 그래서 다 이제 있다 보면은 이제 계단 속에 평지가 좀 있는 것 같고 또 계단으로 이어지는 것 같은데 처음에는 계단이 너무나 강조되다 보니까 계단 이외에 다른 공간이 없는 것 같은 막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만약에 그릴 수 있는 아이가 있다면 그래서 뭔가 이렇게 이걸 한번 그림 속에서 이것을 만약에 표현하는 아이가 있다면은 나름 어떤 그 또 다른 형태의 재능이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어떠한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책에서 나타나는 어떤 배경 혹은 공간을 그릴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가가 어떤 걸 상상하고 그려는 이렇게 써나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막 도스토옙스키의 소설 안에서 등장하는 어떤 인물들에 대해서 사람들한테 어디 한번 그려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그림을 그리는 게 거기서 묘사하는 내용을 그대로 그려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다 다른 거예요. 얼굴들이 자기가 생각하는 얼굴과는 너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사람의 얼굴을 굉장히 잘 묘사했다라고 하는 텍스트를 가서 들여다봐도 이 텍스트가 되게 잘 묘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그것을 어떤 선으로 옮겨내는 건 불가능한 묘사들인 거죠. 근데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공간도 아마 그런 뉘앙스일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아마 그리다가 뭔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린 사람이. 그러니까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곡선만으로 이루어진 거라도 모르겠는데 이게 정말 딱 그 직각과 직각이 계속 교차하는 그 계단과 그다음에 약간의 그 계단참 평지 있잖아요. 계단이 꺾이는 부분. 그게 이제 조금 그릴 때는 모르겠는데 그게 이제 한 면을 다 채우다 보면은 그게 막 돌 것 같거든요. 머릿속에서. 그리면서도. 실제로 저는 학생들한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상상하라고 보여주는 게 그 애셔의 그림이었어요. 애셔의 그림 중에서 이제 공간이 기묘하게 뒤틀리는 어떤 계단만으로 이루어진 공간이 있어서 이제 사실은 그것도 되게 또 계단으로 모든 게 빽하게 차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묘사되는 것보다 훨씬 덜하죠. 근데 그것만 봐도 약간 어지러운 느낌이 드는데 정말 이 전체 공간이 내가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눈을 뜨는 것만으로도 일단 엄청난 스트레스가 될 것 같은 정신이 아득해지는 그런 공간일 것 같다라는 느낌만 일단 전해지는 거고 그 느낌을 일단 한번 상상해 보는 게 인물들의 처한 그 상황을 이해하는 데 되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생각은 드네요. 네. 예, 그래서 그걸 그리는 아이가 만약에 있다면, 네,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냐면 이제 중학생들은 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만약에 읽은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제약된 형태의 틀이 없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에 그림을 그릴 수 있다면은 좀 궁금하다. 그 아이가 그런 쪽의 능력을 좀 발전시켜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저도 좀 궁금하네요. 공간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현대 사회로 들어오면서 그 전까지의 공간이라는 건 어쨌든 우리한테는 물리적 공간, 거리를 나타내는 공간들만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우리한테 너 집에 어떻게 가라고 물어보면 집까지 얼마나 걸려? 그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늘 다니던 길을 따라서 가는 시간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집이 어떻게 생겼어라고 했을 때 그 사람한테 여겨지는 집의 크기라는 건 실제로 그게 몇 평짜리 집이고 뭐 마루가 거실이 얼마나고 방이 얼마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그러니까 자기가 가장 오랫동안 생활하는 공간이 그 사람한테는 가장 크게 다가오는 공간이 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통 뭐 지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걸로는 사회적 공간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런 사회적 공간이라고 봤을 때 이런 책들에서 나타나는 공간의 대부분은 우리가 물리적 공간이라고 파악하는 것보다는 머릿속에 존재하는 어떤 사회적 공간을 극대화시켜 놓은 곳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접근하기는 편할 거라는 생각은 있어요. 물론 그렇게 됐을 때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해낸다는 거는 쉽지 않지만 그 텍스트를 읽고 그 느낌을 자기가 받아서 머릿속에다가 자기만의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는 것까지 그러니까 느낌만 가지고서도 공간은 만들어줄 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봤을 때의 느낌을 갖고 만들어진 공간, 거기까지가 훨씬 더 좋은 공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은 있어요. 이게 만약에 어떤 그림의 형태 혹은 선 안으로 한정된 공간이 생겨나는 순간부터 여기에서 나타나는 어떤 아이들의 행동 혹은 움직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약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도 있어요. 뭐 그렇죠.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그려가는 과정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얘기하는 것은 이 책을 읽으면서 아이들이 공간이라는 키워드를 갖고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실제로 그림을 한번 그려보든가 아니면은 이 공간에 대한 상을 못 그리는 학생들 같은 경우 이 공간에 대한 정의를 좀 내리든가. 어쨌든 그리고 이 공간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학생 이 아이들을 실험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은 폐쇄된 공간이고 이 폐쇄된 공간이 주는 단절과 이 폐쇄된 공간이 주는 통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간에 대한 어떠한 생각을 꼭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책을 이제 보게 되면서. 어쨌든 그런 면에서 좀 한번 쉽게 이제 중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뭐 그려봐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너는 이런 어떤 상황에 놓여 있으면 이런 공간에 있으면 어떡할래? 뭐 이런 어떠한 부분인 거죠. 그래서 뭐 언뜻 생각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제 다른 나라에서의 어떤 교육과 우리나라에서의 교육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교통사고가 났어. 너 어떡할래? 이런 걸 가르친대요. 교통사고가 났어. 어떡할래? 네가 차에 치였어. 그거 어떡할래? 어떡하실래요? 차에 치였어. 어떡할래요? 일단 뒷목을 잡고 차에서 한동안 나오지 않는데. 그러지 마. 뒷목,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제 일단 뒷목을 일단 잡잖아요. 예? 그래서 뒷목을 잡고만 딱 이렇게 눕고, 그러면 이제 갑자기 짜증이 확 나면서 보험회사 부르시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근데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우리나라처럼 이게 어떤 공간이 오밀조밀하지 않잖아요. 낯선 곳도 많고. 그러니까 사고가 나면은 운전자와 눈을 마주치라고 한대요. 사고를 낸 운전자와 눈을 마주쳐라. 그러니까 그래야 구조를 받을 수 있는 그 다음 행동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또 잡혀간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막 이렇게 누군가로부터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누군가 막 구경을 하잖아요. 그럼 도와주세요 소리를 지르지 말고, 예를 들어서 신문지 들고 있는 아저씨 경찰서에 신고해 주세요.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야 그 사람에게 책임감이 생겨서 일을 진행을 한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한다는 거죠. 이제 다른 나라들은.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오지랖 넓게 이제 해석을 하자면은 어떠한 위기적 상황, 뭐 화재가 일어났다거나 어떤 낯선 공간에 들어갔을 때에 아이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떠한 그림을 그려줄 수 있는 것들. 내가 지금의 이 공간, 지금의 이 밝음의 공간, 지금의 이 사람들이 있는 공간, 이것이 아닌 공간 속에서도 나라는 존재가 떨어질 수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한 거. 물론 현실에서는 불가능하겠지만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도 한 번쯤은 우리 아이들이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좀 그런 생각들. 그러니까 너무 넓게 본다면. 그래서 저는 요 부분에 있어서는 꼭 좀 이제 어떤 공간이란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좀 가져보게 되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책의 인물들도 눈을 떴잖아요. 네네. 다섯 명이 이 공간에 대해서 지각하고 행위하는 게 처음에 다 다르게 이제 표현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되게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범생, 그리고 이제 규범을 잘 지키는 애들은 사실 여기서 완전 이제 정지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멍하니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사회의 질서를 거부를 하고 가장 불량스럽고 가장 사회 부적응자라고 이제 얘기되는 그 롤라라는 여자 캐릭터는 겁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항상 자기가 상황을 통제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상황에 자신을 맡기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계속 돌아다니면서 화장실은 있는지, 물은 어디서 구할 수 있는지, 이 집의 넓이는 얼만큼 되는지 계속 돌아다니는 모습이 나오고, 그런 면도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일단 뒤집히고 있는 그런 일상적인 공간이 아닌 곳에 우리가 처했을 때 어떻게 행동할 것이냐.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질서에 익숙하고
규범을 잘 지키는 것이 어쩌면 오히려 그게 약간은 좀 불리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죠. 사실 이런 책을 봤을 때. 그러니까 사실 독자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제 미국 소설의 특징인데, 그러니까 착한 아이 혹은 말을 잘 듣는 아이는 이 안에서 그렇지 않은 모습의 본성을 이제 드러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가장 불량스럽고 자기 주장이 강한 것이 어떻게 보면 반대로 말하면 이제 가장 주체적인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런 사람에게 조금 더 이제 긍정적인 시각으로 이제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계속 사물의 혹은 어떤 사람의 모습을 봤을 때 단순하게 이 사람은 이런 거라고 평가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양면을 다 보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예. 그렇죠. 일단 롤라가 화장실을 찾았어요. 이 화장실이라는 공간은 결국 물이 있는 공간이고 결국은 처음서부터 롤라는 뭐가 필요한지를 이제 찾기 시작하죠. 결국 이 폐쇄된 공간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탐색을 일단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공간 얘기는 좀 이 정도로 좀 마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우리 학생들이 이 책을 통해서 좀 고민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결국 보상과 처벌에 대한 키워드가 또 나오거든요. 예, 보면은 이 과정에서 이 책의 저자는 처벌보다는 보상이, 그 다음에 비판보다는 칭찬이, 결국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결국 그렇다면 이것은 인간의 의지와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굉장히 피터가 무기력해요. 공상 속에 빠져드는 캐릭터고 망상 속에 빠져들어요. 근데 이제 롤라가 결국 나머지 세 명과 이제 적대화된 어떤 관계를 만들면서 피터라는 아이와 함께 이걸 이겨내는 상황에서 이제 피터가 몽상에 빠지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그때 이제 그 롤라가 했던 말이 있어요. 그래서 페이지 191페이지인데 이런 내용이 있죠. 맨 밑에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피터 잊지 마. 일정한 시간 동안 피터가 공상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할 때에는 항상 이런 말을 해주었다. 피터, 기계랑 싸우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 우린 내 덕분에 이기고 있어. 이 계단을 올라왔을 때의 느낌을 잊지 마. 그때 스스로 얼마나 강하게 느꼈는지 말이야. 넌 강해. 내가 춤추던 걸 멈추게 한 사람이 너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 너 없이는 싸우지 못할 거야. 내가 필요해. 내 힘이 필요해. 그리고 우리는 이기고 있어. 피터, 우린 이길 거야. 그러려면 내가 그 방에서 나와야만 해. 그러니까 결국은 피터에게 넌 그 방에서 나와. 응? 너 왜 그래?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를 주는 거죠. 우리가 너 때문에, 내가 너 때문에 내가 너를 의지하고 있고 내가 너로부터 결국은 바뀌고 있고 너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이런 어떠한 생각들을 하게 만드는 거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여기 이제 저자가 보상이란 단어를 써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그녀가 그에게 관심을 기울인 건 역시 보상이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비판을 가하는 것보다는 보상을 가하는 것이 훨씬 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고 이제 맨 마지막 말미에 가면 나머지 3명 서로 이제 감시하고 처벌했던 아이들은 그럼 끝없이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감시를 하고 아무도 믿지 않고 통제가 되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2대3이었거든요. 네. 2명은 극한의 어떤 의지로 극복을 하고 나머지 3명은 사실상 통제 속에서 변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라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과연 사람의 자유의지라는 것이 어디까지인지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움직여가는 것에 변화를 시키는 요소 속에는 무엇이 있는 것인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우리 학생들이 이걸 갖고 재미있게 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를 바꾸게 하는 건 뭔가 이런 걸 이제 보면서 그래서 어머님들 중에서도 막 공부해 이러면서 너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있잖아요. 근데 칭찬을 해주면 이제 아이가 바뀌고 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어떤 학생이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너는 네가 뭐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초등학교 6학년이죠. 아직은 중학교 1학년이 안 됐으니까 그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일을 끝까지 안 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일을 끝까지 안 하니? 이렇게 얘기해서 했더니 그 같은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 그럼 너는 그걸 끝까지 한 일이 있어? 하나도 없어. 그랬더니
있죠. 없진 않죠. 그래서 뭘 했니 했더니 방학 때 문제집을 풀기로 결심을 한 이후 그걸 끝까지 풀었어요. 또 뭘 했니 했더니 책을 끝까지 읽었어요. 너 또 뭐 했니 했더니 막 줄줄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이런 생각을 아니 초등학교 6학년이 저 굉장히 애가 끝까지 하는데? 그래서 제가 야 너 굉장히 끝까지 많이 한다. 제가 그랬더니 근데 엄마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잘하라고 애한테. 그렇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이 애는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끝까지 많이 해요. 예, 그래서 너는 왜 끝까지 못하냐 했더니 그런 거 보면 좀, 뭐, 필기라든가 이런 게 꼼꼼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래요. 그래서 보니까 안 꼼꼼할 것 같아요. 그거는. 왜냐면 애가, 필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러면, 필통을 사와라. 필통을 사오고 거기에 예쁜 필기구를 가득 채워봐라. 그거 쓰고 싶어가지고 필기를 열심히 하지 않겠니. 이제, 그러다 보면 끝까지 글씨를 예쁘게 쓸 수 있게 될 거야. 그걸 한번 약속을 해보자. 이렇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반성을 하는 거죠. 저부터 집에 가서 칭찬을 해야 되겠구나. 저도 옛날에 필통을 안 갖고 다녔어요. 아, 그랬어요? 저 그냥 연필 한 자루만 들고 다녔어요. 그랬죠? 아예 아무것도 안 들고 다니고. 뭐 그게 잘못된 게 아닌 거죠? 저도 그랬어요. 전 수첩 안 썼어요. 전 막 외우고 다녔잖아요. 막 그런데 잊어버리고. 준비물 그 수첩에 적으면 되는데 항상 안 적어요. 저는 그냥 가요. 저는. 이것도 다른가요? 아니 뭐 그게 뭐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뭐 그런 생각들을 좀 해요. 그러니까 정돈돼 있는 것에 대한 어떤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행동도 정돈됐으면 좋겠고 어떤 뭐 책상은 말할 것도 없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어떤 규칙에 따라서 정돈돼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되게 웃긴 건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는 게 힘든 건 알아요. 힘들죠. 그렇게 하는 게 힘든데 자꾸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왜냐면 우리가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던 것 같은데 힘든 걸 겪고 나면 보상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필통도 잘 챙기고 나면 이게 마치 공부로 잘 이어질 것 같고 인간관계도 다 정리해놓고 나면 나의 뭔가 평판도 조금 좋아질 것 같고 이런 식의 어떤 보상이 나한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자꾸 정돈의 욕구 혹은 그러니까 스스로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고 자꾸 정돈의 어떤 요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게 좀 못마땅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뭔가를 정돈하라라고 하는 것이 정말 그렇게 나쁜 걸까? 그러니까 정돈이 안 될 상황이 정말 그렇게 나쁜 걸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냥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전 책상을 진짜 정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 책상에 가보면 막 책이 막 이렇게 진짜 여기저기 쌓여 있어요. 어딘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정리를 안 해도 나는 내가 중요한 것들이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필요할 때 뺏어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지. 그걸 굳이 막 이 책은 어디 해서 이쁘게 만들어놨어. 누구 보라고? 근데 그건 좀 달라요. 내가 항상 제가 청취자분들 요거 속지 마세요. 제가 책상을 항상 봅니다. 정리가 안 돼 있는 것 같지만 제 책상보다 깨끗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청취자분들 지금 이게 그림을 잘못 그리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정리가 그렇죠. 정리를 안 해요. 책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쌓아놓은 것 같지만 일정한 규칙과 일정한 조건 속에 책이 아름답게 쌓여 있어요. 반면에 제 책상에는 뭐 이상한 잡지, 뭐 신문, 뭐 프린트물 이런 것들이 이제 널려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건 정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정리랑은 좀 다르고요. 그리고 펜을 한 자루 들고 다니실 수 있지만 그건 대학생이나 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저기 고등학교 때도 펜 한 자루만 들고 다녔어요. 어쨌든 뭐 정치자분들 굉장히 이럴 때 쓰는 말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다라는 말.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보편적인 어떤 인간에 대한 탐구보다는 실존적 탐구, 개별화된 상황에서의 한 인간에 대한 개별적 탐구, 뭐 이런 어떠한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리정돈은 해야 돼요. 애들은 해야 돼요. 좀. 그리고 본인의 책상 되게 깔끔해요. 아닌데. 근데 저는 예? 이런 책들을 보면 저는 더 궁금함이 드는 게 항상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왜 자유의지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하는 걸까? 자기가 자유롭다는 걸 왜 자꾸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걸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래서 이제 왜 막 뭐지 요새 이제 민주주의와 무슨 SNS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최근에 제가 읽었던 내용이 어떤 게 있었냐면 되게 새롭다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SNS로 인해서 이렇게 민주주의가 이렇게 확대되고 뭐 참여 민주주의라는 게 등장하고 이렇게 됐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위터 같은 것들을 볼 때 네가 생각하는 것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살펴보자. 그렇게 보면 왜냐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는 기본적으로 자신이 랜덤하게 사람들을 만나는 게 아니고 자기 취향에 맞는 사람들을 골라낼 수 있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안 맞으면 차단. 안 맞으면 빼버리는데 차단해버리면 되니까 그렇게 됐을 때 사실상 정보가 굉장히 다양하게 들어오는 것 같지만 자기 스스로한테 자기가 자기 의지에 따라서 정보를 이렇게 골라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확증편. 나한테 그냥 다 왜냐면 다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이게 만약에 심화됐을 때 과연 이것을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도 읽었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어떤 난 자유롭게 하고 있어 내가 자유롭게 어떤 것들을 하고 있어라고 생각할 때조차도 사실은 굉장히 어떤 것들 저 계속 사실은이라는 말을 지난번부터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저는 에라는 말을 자주 써요. 그런 것들을 보면 실제로는 사실이랑 뭐가 다른지 뭐 의식하지 않고 하겠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렇게 자유롭다라는 것에 대한 동경은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자유롭게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다는 거죠. 여기에서 나오는 아이들의 경우에도 뭔가에 통제되고 있고 그래서 그 통제에 따라서 뭔가가 이루어진다라고 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디까지를 자유라고 놓고 어디까지를 통제라고 봐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사고에서 니네들이 진짜 자유롭게 하고 있는 것과 통제돼서 하고 있는 것을 구분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자 하는 것도 좋은 접근 방식이라고는 생각을 해요. 두려움 같아요. 그러니까 자유의지에 대한 소중함과 스스로의 통제되지 못하는 삶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것이 우리나라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개인주의적 성향을 오랫동안 가져왔었던 그들의 문화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져와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동체적인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의 삶이 뭐냐면은 농촌 공동체였잖아요. 이 농촌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 이걸 아름답게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때 보면은 문화와 역사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농촌 공동체가 갖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이 농촌 공동체에서 벗어나는 순간 생계가 박탈당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농촌 공동체에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생계가 박탈당한다는 거고 비참한 삶과 죽음이 기다리는 거예요. 즉 마을에서 쫓겨나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을의 규범과 도덕이라고 하는 것들은 굉장히 옥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사실은 이제 16세기 이후 살인파가 조선이라는 나라 자체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의 영향력이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경제적으로 농촌 공동체 기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결국 농촌 공동체, 그 공동체 문화가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개인이 집단과 전체 속에서 그 스스로가 통제되고 억압될 수밖에 없는 기저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런 문화 속에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좀 이 틀을 깨려고 좀 대바라지게 나서는 애들을 싫어하고 찍어 누르고 그러다 보니까 질문 많이 하는 애 싫어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모임에 가서 말을 하고 질문을 하면은 막 다 싫어해. 발전이 좀 없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속에서 갈등보다는 서로 좀 타협하고 양보하고 이런 어떠한 문화 속에 있었다면 그러니까 이쪽의 문화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개성과 개인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만들어져가는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이 어떤 역사적으로 발전되어가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은 중세 신분제 사회 속에서조차도 그들은 개인과 어떠한 대등한 형태의 계약적 관계 속에서 만들어졌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차 이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로마 시대에서부터 이어져 왔었던 이들의 계약적 문화
이건 결국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잠정적으로 전제가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속에서 개인이 만약에 자기에 대한 자기 통제권을 잃어버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들에게서는 대단히 좀 공포스러운 게 아닌가. 그래서 아마 그런 기제에 관련된 형태의 책과 어떤 소재들이 많았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꾸로 누군가 무엇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인가 동시에 그것이 사라질 때의 두려움과 공포를 반영한다. 저는 그렇게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을 때는 거꾸로 우리보다도 더 심하게 이 사람들은 감시와 통제, 개인에 대한 어떠한 의지에 대한 상실, 집단에 대한 어떠한 감시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본질적 거부감을 갖고 있겠구나. 이런 어떠한 좀 생각을 좀 한번 제 나름대로 가져봤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책이 제 기억에 의하면 1974년에 쓰여진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에서도 이제 68혁명 끝나고 나서 베트남 이제 반전 운동이랑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제 그 입대 영장 그거 이제 불태우면서 그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그 기성의 질서와 어떤 규범을 그러니까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와 반항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시점에 아마 쓰여졌던 것이고, 그리고 또 그 누구였죠? 그 스타이넘인가? 그 여성 인권 운동도 이제 막 불붙기 시작했던 시점이 70년대 초반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요구들과 움직임이 어떤 기성의 질서와 세대에 대한 어떤 그 반감과 맞물리면서 그러니까 이런 식의 청소년 소설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그런 전통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게 확산되면서 어떤 개인의 가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유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미국 문화에 이제 접점이 만들어지면서 이런 그런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는 책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와의 좀 차이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사실 어떤 게 다양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랄까 다양성이 존중되어야 한다고 얘기하지만 이를테면 이런 학생이 되어야 해라던가 좋은 것은 이런 것이야라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일원화되어 있는 반면에 사실 미국이라는 사회는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가치관들을 가지고 충돌하는 그런 곳이니까 사실 여기서 다른 사람의 가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다면은 그건 완전히 이제 색을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런 게 강조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74년이었어요. 참 부럽죠. 우리나라는 2010년에 번역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래서 좋은 책들이 좀 늦게 번역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형태들이 좀 만들어졌던 것 같아요. 자, 죄송합니다. 이제 마무리 지어줘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청취자분들께 좀 정리해 드리자면은 아마 아이들이 저항감 없이 읽을 수 있는 책이다. 그리고 뭐 공간이라든가 감시, 처벌, 뭐 어떤 심리학적 실험 등 관련된 형태의 영역들이 좀 많이 있는 거니까 아이들이 이번 방학 때 한번 휘리릭 읽을 수 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행 같은 경우라든가 혹은 설 명절 연휴 기간 중에 좀 긴 곳을 어디 간다라고 했을 때는 한 권씩 가방에 넣고 가도 되는 책이 아닌가. 저는 이제 왜 놀 애들한테 자꾸 책을 평소 책을 안 읽으니까 놀러 가서라도 책을 보라는 거예요. 아니 뭐 평소에도 안 읽는데 왜 놀러 가서 책을 읽어요? 이게 청취자들의 마음이고 엄마들의 마음이에요. 왜 본인들도 책을 안 읽으셔서 본인들의 어머님들께서 어디 가실 때 이렇게 책 한 권씩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 어머님들도 그런 어떠한 추억과 문화가 있을 테니 그럴 때 이상한 책 넣어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애들한테.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저는 이 책을 가져가시라 이런 거죠. 제가 아는 어떤 학생은 하와이로 3주간 여행을 가는데 어머니 문제집을 3권을 주면서 이거 풀어갖고 진짜 가방이 무겁겠네요. 마음이 더 무겁겠다. 마음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거보단 낫죠. 계단의 집이 훨씬 더 즐거움을 줄 수 있다. 아이들이 좀 친숙하게 읽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책을 읽은 다음에 이 책을 읽으신 다음에는 다른 방송편보다는 이 방송을 한 번 더 듣게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한 번씩 들으면서 같이 활용을 하시는 게 어떤가 싶습니다. 오늘 이 정도로 이제
뭐 마칠게요. 예. 세훈쌤 오늘 정말 다이나믹하게 네. 예,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상현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청취자분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교육진담 수요 독서 방송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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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